내 이름은 박지훈이다. 36, 부산 끝자락. 해월리라 불리는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일용직 건설 노동자로 살아간다. 내 손은 언제나 거칠고 손톱 밑에는 흙먼지가 떠날 날이 없다. 사람들은 내 이런 손과 작업복에 묻은 페인트 자국을 보고 나를 판단한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배우지 못한 사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인생이라는 보이지 않는 꼬리표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나는 그 시선들을 애써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법을 20살 무렵부터 터득했다. 여름의 끝자락이었지만 바다는 벌써부터 가을의 심수를 부리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는 태풍 흑룡의 북상을 알리는 경고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역대급 위력이라는 말과 함께 앵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아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익숙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으로 태풍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어부들은 배를 단단히 묶었고 상점 주인들은 창문에 합판을 덧대었다. 공기는 소금기 가득한 습기를 머금고 무겁게 가라앉았고 하늘은 곧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짙은 회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날도 나는 새벽 인력시장에 나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왔다. 태풍이 온다는데 어느 현장이 사람을 쓰겠는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슈퍼마켓에 들러라면 몇 봉지와 소주 한 병을 샀다. 주인 아주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총각, 태풍 온다는데 단단히 준비해야지. 집은 괜찮아 라며 걱정스러운 말을 건넸지만 그 눈빛 뒤에 숨은 미세한 경계심을 나는 읽을 수 있었다. 마치 저런 허름한 집에 사는 사람이 제대로 대비나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듯 했다. 나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를 나왔다. 내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언덕배기에 위태롭게 자리한 작은 슬레이트 지붕 집이었다. 몇 년 전 큰맘 먹고 모아둔 돈으로 겨우 손에 넣은 나의 유일한 안식처. 하지만 비가 많이 새고 바람이 불면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내 불안한 심장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공구함에서 망치와 못을 꺼내 들었다. 창문이란 창문은 모두 나무 판자로 막고 지붕 위에 올라가 작은 슬레이트 조각 위로 무거운 돌들을 올려놓았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눈으로 들어갔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 집이 무너지면 나는 갈 곳이 없었다. 온몸이 땀으로 젖은 채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언덕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잿빛 파도가 성난 짐승처럼 해안가를 집어삼킬 듯이 몰아치고 있었다. 마을의 불빛들은 하나둘씩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시선은 언덕 중턱에 자리한 낡고 커다란 2층 집에 머물렀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마녀의 성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성에 사는 유일한 사람은 김서연 할머니였다. 김서연 할머니. 내가 이 마을에 온 5년 동안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마주칠 때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그 시선 끝에는 명백한 불신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전직 교사였고 남편은 꽤 유명한 교수였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이 죽고 자식들이 모두 서울로 떠난 뒤 그녀는 성 안에 스스로를 유폐시킨 채 살아갔다. 그녀의 집은 한때는 아름다웠을 정원과 하얀색 외벽을 가졌지만 이제는 잡초가 무성하고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사람들은 그녀가 성격이 괴팍하고 사람을 믿지 못한다고 수군거렸다. 특히 나처럼 외지에서 온 행색이 초라한 사람에게는 더욱더 그랬다. 한 번은 그녀의 집 담벼락 일부가 무너져 길을 막은 적이 있었다.
내가 치우는 것을 도와주려 다가갔을 때 그녀는 창문 너머로 당장 거기서 손대에 내 물건에 손대지 마 라고 소리쳤다. 마치 내가 무너진 담벼락 돌멩이라도 훔쳐갈 것처럼 대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의 집 근처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집이 유독 위태로워 보였다. 다른 집들은 모두 창문에 합판을 덧대고 단단히 문을 걸어 잠갔는데 그녀의 집은 아무런 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거대한 나무들이 집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저 정도 바람이면 나뭇가지가 부러져 창문을 깨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설마 저 고집불통 할머니가 아무런 준비도 안 한 건가? 불안한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기기, 광, 그때였다. 바람이 한층 더 거세지며 내 집 창문이 비명을 질렀다. 나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와 마지막으로 남은 창문까지 판자로 막아버렸다. 밖은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다. 바람 소리는 더 이상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한 용의 울음소리였고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거대한 존재의 포효였다. 집이 통째로 흔들렸다. 나는 방 한가운데 웅크리고 앉아 귀를 막았다. 공포가 온몸을 짓눌렀다. 이 작은 집이 종이장처럼 구겨져 버릴 것만 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에서는 무언가 부서지고 깨지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내 집 지붕에서 슬레이트 조각 하나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이대로 죽는 건가? 이렇게 허무하게, 아무도 모르게 건설 현장에서 떨어지는 철근을 피하고 아슬아슬한 비계 위에서도 살아남았는데 고작 바람과 비에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억울함과 서러움이 밀려왔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김서연 할머니의 낡은 집이 떠올랐다. 아무런 대비도 없던 그 집.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마른 할머니의 모습. 내게 독서를 퍼붓던 그 날카로운 눈빛. 왜 하필 지금 그 할머니가 생각나는 걸까?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나를 벌레 보듯 하던 사람이었는데 외면하자.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내 한몸 건사하기도 벅차다고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귓가에 들려오는 광란의 바람소리는 마치 너는 정말 그래도 괜찮은가? 라고 묻는 것 같았다. 나는 내 안에 이기심과 싸웠다. 나를 경멸하던 사람을 위해 이 폭풍 속으로 뛰어들어야 할 이유가 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위험을 무릅쓸 가치가 있는가? 꽉꽉왕. 바로 그때 집 밖에서 산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들렸다. 내 집을 때린 충격은 아니었지만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서 들려온 소리였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창문을 막았던 판자 하나를 뜯어냈다. 틈새로 미친 듯이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과 폭우 속에서 모든 것이 흐릿했지만 나는 볼 수 있었다. 김서연 할머니의 집 방향이었다. 집을 둘러싸고 있던 가장 큰 나무 중 하나가 뿌리째 뽑혀 집의 2층 지붕을 덮친 것이 분명했다. 지붕의 한쪽 귀퉁이가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의 모든 계산과 이기심이 사라졌다. 그 안에는 사람이 있다. 혼자 있는 노인. 어쩌면 이미 다쳤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공포에 떨며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를 어떻게 대했든 어떤 사람이든 지금 그곳에는 도움이 필요한 한 인간이 있었다. 나는 작업복을 다시 꿰어 입고 공구함에서 가장 튼튼한 쇠지렛 때바루와 손전등을 챙겼다. 문을 여는 순간 태풍이 나를 집어삼킬 듯이 덮쳤다. 몸이 뒤로 밀려났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오직
내 손전등 불빛만이 위태롭게 앞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언덕 아래에 마녀의 성을 향해 나아갔다. 바람은 내 뺨을 칼날처럼 베었고 빗줄기는 내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가치 있는 일인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가야만 했다. 그 포효하는 어둠 속으로 내 작은 집의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박지훈이라는 한 인간이 아니었다. 나는 태풍 흑룡의 거대한 아가리 속으로 던져진 한낱 미물에 불과했다. 바람은 단순히 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거인의 주먹이 되어 사방에서 나를 후려쳤다. 한 걸음을 내딛기가 무섭게 몸이 뒤로 밀려났고 균형을 잡기 위해 온몸의 근육을 쥐어짜야만 했다. 빗줄기는 수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수평으로 날아와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내 얼굴과 몸을 찔러댔다. 손에 쥔 손전등 불빛은 광란의 어둠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불빛이 비추는 곳마다 세상의 종말과도 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길을 막았고 어디선가 날아온 양철, 지붕 조각이 흉기처럼 바닥에 박혀 있었다. 발밑은 온통 진흙탕이라 한 걸음 한 걸음이 늪에 빠지는 듯 했다. 내 발목을 잡는 것은 진흙뿐만이 아니었다. 바다에서 밀려온 미역과 정체 모를 쓰레기들이 뒤엉켜 발을 헛디디게 만들었다. 김서연 할머니의 집까지는 평소 걸음으로 아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 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나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간간히 보이는 바위나 담벼락 뒤에 몸을 숨기며 조금씩 전진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울렸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공포가 엄습할 때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지붕이 무너져 내린 그 집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작고 앙상한 노인의 모습을. 후익, 바로 그 순간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내 팔을 스치고 지나갔다. 비명도 지를 수 없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작업복 소매가 길게 찢어져 있었고 그 안으로 뜨거운 피가 배어나왔다. 어디선가 날아온 유리 조각인 듯했다. 상처의 고통보다 내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깨닫게 된 공포가 더 컸다. 하지만 나는 돌아설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다. 마침내 거대한 유령처럼 서 있는 김서연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다. 정문으로 향하는 철제 대문은 한쪽이 떨어져 나가 기괴한 각도로 매달려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한때는 아름드벗을 정원은 이제 거대한 진흙탕이 되어 있었다. 부르시 보인 나뭇가지와 뒤집힌 장독대, 정체 모를 집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었다. 나는 그 폐허를 가로질러 현관문 앞에 섰다. 할머니, 김서연 할머니 안에 계세요. 나는 목청껏 소리쳤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쇠로 된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계시면 대답 좀 하세요, 할머니.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불안감이 심장을 옥죄었다. 나는 집 주위를 돌기 시작했다. 손전등 불빛이 닿는 곳마다 파괴의 흔적이 선명했다. 그리고 마침내 집의 측면에서 거대한 소나무가 지붕을 덮친 현장을 발견했다. 2층의 지붕과 벽면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 구멍으로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가고 있었다. 저 정도 충격이면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무사하기 힘들 것이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나는 다시 현관으로 돌아와 문고리를 잡고 흔들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나는 허리춤에 꽂아두었던 쇠지렛대를 꺼내 들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에 전해지자 아주 잠깐의 망설임이 나를 붙잡았다.
남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행위. 그것은 내 평생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 오해받지 않기 위해 얼마나 조심하며 살아왔던가.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쇠지렛대를 문틈에 박아놓고 온 힘을 다해 젖혔다. 기기기 광! 오래된 나무 문이 부서지며 길을 열었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섰다. 밖의 혼돈과는 다른 차갑고 정적인 어둠이 나를 맞았다. 집 안은 물이 흥건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젖은 흙냄새가 코를 찔렀다. 바람이 지붕의 구멍을 통해 들어와 집 안에서 또 다른 폭풍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커튼은 미친 듯이 춤을 췄고 벽에 걸린 액자들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할머니, 박지훈입니다. 언덕 위에 사는 박지훈이요. 괜찮으세요? 나는 다시 한번 소리치며 안으로 들어갔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자 한때는 고고했을 집의 내부가 드러났다. 값비싸 보이는 가구들은 비에 젖거나 넘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마치 전쟁이라도 휩쓸고 간 듯했다. 나는 거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나무가 덮친 곳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살아있다. 나는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손전등을 비췄다. 거실 한가운데 거대하고 낡은 원목 장식장이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김서연 할머니의 하반신이 깔려 있었다. 할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나는 달려갔다. 할머니 정신이 드세요. 제가 왔어요. 할머니는 고통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흐릿한 시선이 나게 닿는 순간 안도감이 아닌 극도의 공포와 분노가 그 눈에 어렸다. 흠뻑 젖은 작업복, 진흙투성이의 얼굴, 피가 흐르는 팔, 그리고 내 손에 들린 쇠지렛대. 그녀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영락없는 강도였을 것이다. 네가 왜 여기에...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당장 나가 이 도둑놈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목숨을 걸고 폭풍을 뚫고 왔는데 내가 들은 첫마디는 도둑놈이었다. 서러움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다. 지금은 감정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할머니,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닙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집이 곧 무너질 겁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시끄러워. 내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당장 나가.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나를 향한 경멸을 거두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쓰러진 장식장을 살폈다. 너무 무거웠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 올릴 수 없었다. 나는 다시 쇠지렛대를 잡았다. 장식장 밑에 틈을 만들어 쇠지렛대를 깊숙이 박아 넣었다. 제가 이걸 들어 올릴 테니 다리를 빼셔야 합니다. 할 수 있으시겠어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나를 노려볼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나는 쇠지렛대 끝에 내 모든 체중을 실었다. 으라차 기합과 함께 힘을 주자. 무거운 장식장이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들렸다. 하지만 그 틈은 할머니의 다리가 빠져나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땀이 다시 비 오듯 쏟아졌다. 팔의 상처가 욱신거렸다. 바로 그때 집 전체가 크게 흔들리며 비명을 질렀다. 2층에서 무언가 더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천장에서 흙먼지와 함께 섞고 조각들이 후두둑 떨어졌다. 공포가 마침내 할머니의 자존심을 이긴 것 같았다.
그녀의 눈에 맺혔던 도끼가 사라지고 원초적인 두려움이 그 자리를 채웠다. 조금만 더 힘을 내보세요. 나는 그녀를 독려하며 다시 한번 쇠지렛대에 힘을 실었다. 이번에는 요령이 생겼다. 지렛대 밑에 벽돌 조각을 받쳐 공간을 확보하고 다시 힘을 주었다. 마침내 할머니의 다리가 겨우 빠져나올 수 있는 틈이 생겼다. 지금이에요. 할머니 어서요. 할머니는 고통을 참으며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여 깔렸던 다리를 빼냈다. 그녀의 다리는 심하게 붓고 피가 나고 있었다. 제대로 걸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녀 앞에 등을 보이고 쭈그려 앉았다. 업히세요. 제가 업고 가겠습니다. 아유, 내가 왜 너 같은 놈 등에 이꽉꽉꽉왕.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2층 천장의 일부가 거실 바닥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우리에게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거대한 굉음과 함께 집 전체가 먼지로 자욱해졌다. 그것으로 모든 논쟁은 끝이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떨리는 팔로 조용히 내 목을 감았다. 나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업었다.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다. 마치 깃털을 업은 듯 그녀의 삶의 무게가 이렇게나 가벼웠나 싶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나는 그녀를 업고 왔던 길을 되짚어 나갔다. 밖으로 나가는 길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험난했다. 한 손으로는 손전등을 들어 앞을 비추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내 등에 엎인 할머니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야 했다. 내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가냘픈 온기와 거친 숨소리가 나를 채찍질했다. 마침내 우리는 부서진 문을 통해 집 밖으로 빠져나왔다. 폭풍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나는 할머니를 내 몸으로 최대한 감싸며 마을 회관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얼마나 걸었을까? 의식이 희미해질 무렵 대피소에 불빛이 보였다. 희망의 빛이었다. 여기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누군가 나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대피소의 문이 열리고 몇몇 남자들이 뛰어나와 나를 부축했다. 나는 거의 탈진 상태로 문 안으로 들어섰다. 따뜻한 공기와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안전하다는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내려놓았다. 그 순간 대피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숨을 죽였다. 흙과 피로 범벅이 된 젊은 남자와 그에게 엎여 온 고집센 늙은 마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을 것이다. 나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등 뒤에서, 우리가 방금 빠져나온 그 어둠 속에서 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대한 굉음이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과르르르르릉.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창가로 몰려갔다. 누군가 외쳤다. 김할머니 집이 완전히 무너졌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서연 할머니를 보았다. 그녀는 무너진 자신의 집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창백한 얼굴에는 분노도 경멸도 없었다. 오직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혼란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내게로 향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를 바라보았다. 폭풍의 소음 속에서 대피소 안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마을 회관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시간의 흐름이 뒤틀린 듯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종말과도 같은 바람소리가 울부짖었지만
대피소 안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내뿜는 열기와 생존자들의 나직한 웅성거림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와 내 등에 엎였던 김서연 할머니에게로 쏠렸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혼란, 그리고 아주 희미한 경외감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다. 마을 이장님이 가장 먼저 달려왔다. 그는 내 어깨를 붙잡으며 아니, 박 총각,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리고 김할머니까지 라고 외쳤다. 나는 거의 탈진 상태였기에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바닥에 내려놓은 뒤에야 간신히 숨을 몰아쉴 수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할머니 집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겨우 뱉어낸 말이었다.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 두꺼운 담요를 가져와 나와 할머니의 몸을 감쌌고 부녀회장은 뜨거운 물을 가져와 건넸다. 구급상자를 든 한 청년이 다가와 내 팔의 상처를 살폈다. 소독약이 찢어진 살에 닫혀 지독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나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내 모든 신경은 바닥에 앉아있는 김서연 할머니에게 향해 있었다. 그녀는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무너진 자신의 집이 있었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 텅 빈 눈동자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충격 때문일까? 아니면 아직도 내 대한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것일까? 그녀의 침묵은 밖에서 울부짖는 태풍 소리보다 더 크고 무겁게 내 마음을 짓눌렀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무슨 말이라도 건네고 싶었지만 차마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도둑놈이라 외치던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잠시 후 192 구급대원들이 대피소에 도착했다. 그들은 할머니의 상태를 살피더니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할머니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다. 그녀는 떠나는 순간까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단 한마디의 말도, 눈인사도 없었다. 구급차에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자 나는 거대한 허무감에 휩싸였다. 내 목숨을 건 밤샘의 사투가 그렇게 아무런 교감도 없이 끝나버린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태풍은 지나가 있었다.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은 옅은 햇살을 비추고 있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밤사이의 악몽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사온 뒤 동이 트자마자 대피소를 나섰다. 마을은 거대한 폐허가 되어 있었다. 길은 부러진 나무와 쓰레기로 막혀 있었고 어선 몇 척은 항구 밖까지 밀려나와 무태 처박혀 있었다. 지붕이 날아간 집들, 창문이 깨진 상점들, 사람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신의 집과 일터를 둘러보고 있었다. 모두가 피해자였다. 모두가 상실감에 빠져 있었다. 나는 언덕을 올랐다. 김서연 할머니의 집이 있던 곳은 이제 거대한 잔해 더미만 남아 있었다. 뼈대만 남은 벽체와 부서진 가구들이 뒤엉켜 한때 그곳에 사람이 살았다는 사실조차 믿기 힘들었다. 그 잔해 더미를 보니 어젯밤의 일이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잠시 서서 그곳을 바라보다가 내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내 집도 무사하지는 못했다. 지붕 일부가 날아가 구멍이 뚫렸고 집안은 빗물과 흙탕물로 엉망이었다. 나는 말없이 빗자루와 걸레를 틀었다.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움직여야만 했다. 집안에 물을 퍼내고 쓰러진 가구를 일으켜 세우고 깨진 유리 조각들을 쓸어 담았다. 기계처럼 일에 몰두하는 동안 나는 애써 어젯밤의 일을 그리고 김서연 할머니의 침묵을 잊으려 했다. 나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감사를 바란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해서 그 지독한 침묵은 내 가슴의 작은 가시처럼 박혀 나를 괴롭혔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아니, 어쩌면 그녀는 여전히 내가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파렴치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에 미치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이틀째 되는 날, 마을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외부에서 구호 물품이 도착했고 복구 작업을 위해 군인들도 파견되었다. 나는 라면과 생수를 받기 위해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나는 이전과는 다른 대접을 받았다. 아이고, 박 총각, 우리 마을의 영웅이네. 영웅이야. 마을 이장님이 내 등을 두드리며 호탕하게 웃었다. 슈퍼마켓 주인 아주머니는 나에게 따뜻한 커피캔을 쥐어주며 정말 대단한 일 했어. 총각 아니었으면 김할머니는 큰일 날 뻔했지 라고 말했다. 평소 나를 보고 수군거리던 동네 안악들도 이제는 존경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들의 칭찬과 관심이 어색하고 불편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나는 그들을 통해 김서연 할머니의 소식을 들었다. 다행히 다리에 큰 골절은 없고 타박상이 심해 읍내 작은 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그 소식에 안도감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이틀이 지나도록 그녀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사람들은 나에게 영웅이라 했지만 정작 그 사건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커질수록 할머니의 침묵은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어떤 이들은 그 할머니 성격에 고맙다는 말 할 줄 알겠어. 원래 사람을 못 믿는 양반이잖아 라며 나를 위로했지만 그 말들이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병원에 한번 찾아가 볼까 생각도 했다. 하지만 막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몸은 좀 어떠세요? 라고 묻기에는 너무 어색했다. 어쩌면 그녀는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도둑놈이라 소리치던 그녀의 얼굴이 떠올라. 나는 차마 발걸음을 옮길 수 없었다. 그냥 그녀가 무사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유독 고요했다. 복구 작업의 소음도 잠시 멈춘 오후였다. 나는 텅 빈 집, 구멍 뚫린 지붕 아래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컵라면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있는데 사무치는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투성이인 내 손. 이 손으로 흙을 만지고 시멘트를 날랐다. 그리고 이 손으로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나를 박지훈이라는 사람 그 자체가 아닌 일용직 노동자라는 껍데기로 보는 것 같았다. 김서연 할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내 선의보다는 내 초라한 행색과 손에 들린 쇠지렛대가 먼저 보였을 테니까. 결국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었다. 나는 여전히 언덕 위 허름한 집에 사는 가난한 노동자일 뿐이었다. 영웅이라는 칭호는 잠시 입었다. 벗는 어색한 옷 같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어쩌면 내 행동은 그저 하룻밤의 해프닝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무의미한 몸부림. 그렇게 스스로를 폄하하고 있을 때였다. 구석에서 충전 중이던 낡은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며칠 만에 처음 듣는 벨소리였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라고 떠 있었다. 스팸 전화일 것이라 생각하며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벨소리는 끈질기게 울렸다. 나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 속 번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침을 한번 삼키고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주 잠시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지훈 씨 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인의 김민준 변호사라고 합니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잠겨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내가 박지훈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는 차갑고 사무적인 톤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박지훈 씨 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인의 김민준 변호사라고 합니다. 변호사. 내 인생과는 단 한 번도 엮여본 적 없는 단어였다. 심장이 불길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왜 변호사가 나에게 머릿속이 하얘졌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김서연 할머니의 집이었다. 내가 부수고 들어간 문, 깨뜨린 창문, 그리고 그녀가 나를 향해 쏘아붙였던 도둑놈이라는 외침. 결국 올 것이 왔구나. 그녀가 나를 주거침입과 기물파손으로 고소한 것이리라. 역시 나 같은 놈의 선해 따위는 믿어줄 리가 없었다. 씁쓸한 체념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무슨 일이시죠? 내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전화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다소 민감한 사안입니다. 혹시 내일 잠시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지훈 씨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김서연 할머니 대기일 때문이라면 내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변호사는 내 불안을 눈치챘다는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 박지훈 씨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종류의 일은 아닐 겁니다. 다만 김서연 할머니와 관련된 일인 것은 맞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에 관한 일입니다. 유언, 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순간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유언이라뇨? 그게 무슨... 수화기 너머에서 변호사의 나직한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말은 내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안타깝게도 김서연 할머니께서 어젯밤 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하셨습니다. 별세, 죽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며칠 전만 해도 내 등 뒤에서 가냘픈 숨을 내쉬던 사람이, 내게 독서를 퍼붓던 그 날카로운 눈빛의 노인이 죽었다. 목숨을 걸고 구해냈는데 결국 그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허탈함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나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워하는 감정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나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과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언젠가는, 아주 언젠가는 그녀의 오해를 풀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아미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침묵을 이해한다는 듯. 변호사는 잠시 기다려주었다. 그리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니 내일 꼭 뵙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네, 봄날이라는 찻집에서 괜찮으시겠습니까? 나는 멍한 상태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수화기 너머에 그는 볼 수 없었지만 나는 겨우 네 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김서연 할머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죄책감이 나를 덮쳤다. 태풍과 집을 잃은 충격이 그녀의 건강을 악화시킨 것은 아닐까. 내가 그녀를 구한 행위가 역설적으로 그녀의 죽음을 앞당긴 것은 아닐까. 후회도 밀려왔다. 병원에 찾아가 봤어야 했다. 그녀가 나를 밀어내더라도 한 번은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봤어야 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졌다. 그녀의 유언이 왜 나와 관련이 있는 걸까?
밤새 뒤척이며 생각해봤지만 답은 하나뿐이었다. 집이 무너지는 과정의 증인으로 내 이름이 언급되었거나 혹은 내가 파손한 문과 창문에 대한 변상 문제가 적혀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골치가 아파왔다.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것이라 확신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다. 하지만 비싼 옷들 사이에 서 있는 초라한 나처럼 나는 읍내의 깔끔한 찻집과 어울리지 않았다. 봄날 찻집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창가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나를 보고 일어섰다. 40 중반쯤으로 보이는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의 남자, 김민준 변호사였다. 박지훈 씨 되시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악수를 청했다. 나는 어색하게 그의 손을 맞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내 거친 손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자리에 앉자. 그는 따뜻한 대추차를 주문해 주었다. 그리고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먼저 김서연 할머니의 일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박지훈 씨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위로와 칭찬에 나는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내가 생각했던 차가운 변호사와는 다른 사람이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며 말했다. 제가 박지훈 씨를 뵙자고 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할머니의 유언 때문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쇠약한 상태에서도 정신만은 아주 또렷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병원으로 와달라고 긴급히 연락을 하셨습니다. 나는 침을 삼키며 그의 말을 경청했다. 그날 할머니께서는 기존의 유언장을 파기하고 법적 효력을 갖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서류철을 열어보며 말을 이었다. 나는 여전히 내가 증인 정도로 언급되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박지훈 씨, 그가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너무나도 진지해서 나는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잡았다. 김서연 할머니께서는 당신 박지훈 씨를 할머니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순간 찻집 안에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상속인, 유일한 상속인, 그게 대체 무슨 뜻이지? 상속인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되물음에 변호사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 차근차근 말했다. 할머니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박지훈 씨에게 남기셨다는 뜻입니다. 집이 있던 해월리의 그 땅 전부와 부산 시내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 한 채, 그리고 할머니의 모든 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까지 전부 박지훈 씨의 것입니다. 세상이 멈췄다.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했다.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이 받아들이지 못했다. 농담이겠지. 아니면 뭔가 단단히 착오가 생긴 것이겠지. 저를요, 왜 저에게? 말도 안 됩니다. 할머니는 저를 싫어하셨습니다. 저를 도둑놈이라고 부르셨다고요. 내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변호사는 그런 내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서류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더 꺼냈다. 깨끗하고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봉투. 하지만 봉투 입구는 단단히 밀봉되어 있었다. 할머니께서 박지훈 씨가 이렇게 반응할 것이라 예상하셨습니다. 그는 그 봉투를 내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어주었다.
그리고 이것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이 준비되면 그때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멍하니 내 앞에 놓인 하얀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나를 경멸한다고 믿었던 한 죽은 여인이 남긴 편지. 내 삶을 통째로 뒤흔드는 변호사의 말이 귓게 메아리쳤다. 왜? 대체 왜? 그 질문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 채 나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외부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주인공 박지훈은 또 다른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갑니다. 총 아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오 보이지 않는 자들, 온훈케 부어, 히신 찻집을 나온 나는 마치 유령처럼 거리를 걸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색깔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듯 했다. 손에는 김서연 할머니가 남긴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지만 나는 차마 그것을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모든 재산을 박지훈 씨에게라는 그 비현실적인 문장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졌다. 나는 무작정 걸었다. 발길이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해월리에 내 집이 있는 언덕 아래에 도착해 있었다. 나는 언덕을 올라 반쯤 부서진 내 집 앞에 섰다. 그리고 그 옆, 이제는 거대한 상처처럼 남아있는 김서연 할머니의 집터를 바라보았다. 수십억의 유산, 그 돈의 가치가 내 초라한 현실과 맞물리면서 기괴하고 잔인한 농담처럼 다가왔다. 나는 무너진 내 집의 문턱에 주저앉았다. 손에 들린 편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두려웠다. 이 봉투를 여는 순간 내 삶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만 같았다. 대체 이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결심했다. 아직은 아니라고.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편지를 작업복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편지의 빳빳한 감촉이 심장 가까이에서 느껴졌다. 작은 마을에서 비밀은 없다. 특히 돈과 죽음에 관한 소문은 태풍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다. 변호사가 법적 절차를 시작하면서 김서연 할머니의 유언에 대한 이야기는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하루 이틀이 지나자 나를 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또다시 변하기 시작했다. 태풍이 지난 직후 그들의 눈에 담겨있던 존경과 경외감은 이제 의심과 시기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영웅 박지훈은 어느새 운 좋은 놈 혹은 수상한 놈이 되어 있었다. 슈퍼마켓에 담배를 사러 갔을 때 주인 아주머니는 더 이상 내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지 않았다. 그저 거스름 돈만 툭 던져줄 뿐이었다. 길에서 마주친 마을 사람들은 나를 보고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거나 자기들끼리 무어라 수군거렸다. 그들의 소리는 내게 똑똑히 들렸다. 전 재산을 다 줬다며 말이 돼. 그 고집불통 할망구가 뭐가 아쉬워서. 분명 늙은이를 홀려서 꼬드긴 걸 거야. 뻔하지 뭐. 나를 향한 비난은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의 고립감은 이전과는 달랐다. 전에는 가난에 대한 동정과 무시였다면 이제는 내 인격 자체에 대한 혐오와 불신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나타났다. 사건이 있고 나흘째 되던 날 오후였다. 폭풍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좁은 시골길 위로 이질적인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올라왔다. 차는 내 허름한 집 앞에서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쌍의 남녀가 내렸다. 값비싼 옷차림의 그들은
마치 오물이라도 보는 듯한 표정으로 마을의 폐허를 둘러보았다. 김서연 할머니의 보이지 않던 가족들이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집터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명확했다. 그들은 곧장 내게로, 내 무너진 집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왔다. 당신이 박지훈인가? 나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 보이는 남자가 거만하게 물었다. 자신을 소개하는 예의 따위는 없었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적의와 경멸이 가득했다. 김서연 할머니의 아들, 김영수였다.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정신없는 늙은이에게 무슨 가머니설을 한 거냐고. 그는 다짜고짜 소리쳤다. 옆에 있던 그의 아내는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내 집 안을 훑어보았다. 세상에, 이런 곳에 사는 사람한테 전 재산을 담기다니. 말도 안 돼.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뚝뚝 묻어났다. 나는 압도당했다. 평생 누구에게 큰 소리 한번 내본 적 없는 나는 그들의 공격적인 태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더듬거리며 변명하듯 말했다.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할머니를 구해드렸을 뿐입니다. 내 서투른 대답은 그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을 뿐이었다. 구해줬다고? 아니면 협박한 거겠지, 당신. 우리 어머니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잖아. 기회를 엿보고 접근한 파렴치한 범죄자일 뿐이야. 그들은 내가 평생 두려워했던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다. 내 가난한 배경, 내 직업, 모든 것이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다. 일용직 건설 노동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주제에. 누가 당신 말을 믿을 것 같아. 상황은 명백하잖아. 아들 김영수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나를 위협했다. 잘 들어. 우리는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야.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할 거다. 언론에 당신의 사기 행각을 전부 폭로하고 당신 이름을 진흙탕에 처박아 버릴 거야. 결국 당신 손에 남는 건 전과 기록뿐이겠지. 하지만 지금이라도 유산을 포기하겠다고 각서를 쓴다면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는 걸 고려해 볼 수도 있지. 그들은 나를 협박하고 있었다. 법을 모르는 가난하고 무식한 노민이 소송이라는 말에 겁을 먹고 쉽게 물러설 것이라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두려웠다. 온몸이 떨렸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고 싶었다. 이 더러운 돈, 골치 아픈 문제, 억울한 누명,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예전에 조용하고 비참했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주머니 속에서 느껴지는 편지의 감촉. 박지훈 씨가 이렇게 반응할 것이라 예상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던 변호사의 목소리.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김서연 할머니의 마지막. 나는 내 앞에 서 있는 이 번지르르한 사람들을 보았다. 어머니가 낡고 허물어져가는 집에서 홀로 태풍을 마주하고 있을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살아생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그들이 이제 와서 어머니의 마지막 뜻을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분노가, 아주 조용하고 뜨거운 분노가 내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구해낸 한 노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문제였다. 그리고 도둑놈과 사기꾼으로 낙인 찍히려는 내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문제였다. 나는 허리를 펴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항상 주눅 들어있던 내 눈빛에 나 자신도 모르는 단호함이 서렸다. 나는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싫습니다. 내 대답에 김영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뭐라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나는 그 말을 끝으로. 미동도 없이 서 있는 그들을 뒤로 하고 내 집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 문을 닫자. 밖에서 그들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방 한가운데 앉았다. 그리고 떨리지만 단호한 손길로 안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다. 이제는 읽어야 할 시간이었다. 나는 봉투의 밀봉된 부분을 조심스럽게 뜯었다. 그 안에서 곱게 접힌 편지지 몇 장이 나왔다. 나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시고 떨리는 눈으로 편지의 첫 줄을 읽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지를 펼쳤다. 그것은 고급스러운 한지 한츠였다. 한때 교사였다는 그녀의 이력처럼. 글씨체는 단정하고 우아했지만 문장의 끝부분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어 그녀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이 글을 썼음을 짐작게 했다. 이 박지훈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요. 그리고 당신은 내 뜻밖의 결정에 큰 충격과 혼란을 느끼고 있겠지요. 어쩌면 나를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이기적인 마지막 선택이 당신의 평온했던 삶을 얼마나 큰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을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남긴 유산 때문이 아니라 그로 인해 당신이 겪어야 할 고통 때문에 사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괴팍하고 오만한 늙은이라고 부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나는 평생을 교사로 존경받는 교수의 아내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해원리의 언덕 위에 사랑과 꿈으로 저택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서울의 삶에 바쁜 자식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그 크고 아름다운 집은 점차 텅 빈 감옥이 되어갔습니다.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과거의 영광과 보잘것없는 자존심뿐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쓴소리로 나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특히 내가 아랫사람이라고 멋대로 규정한 이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굴었지요. 박지훈 씨,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경멸했습니다. 당신의 거친 손과 낡은 작업복이 내가 잃어버린 세상의 질서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의 묵묵한 존재 자체가 초라해진 내 현실을 비웃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모질게 대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태풍이 몰아치던 그 밤, 나는 내 어리석은 고집 때문에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비로소 후회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지요. 거대한 장식장이 나를 덮쳤을 때, 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혼자 죽는구나. 평생 지키려 했던 자존심의 잔해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잊혀지는구나. 절망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당신이 나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쇠지렛 대를 든 당신을 보았을 때 나는 내 마지막을 앗아가러 저승사자나 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리쳤습니다. 도둑놈이라고. 그 말에 당신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을지 이제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업었습니다. 당신의 등은 내가 평생 의지했던 남편의 어깨보다도 자식들의 그 어떤 약속보다도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등에 엎여 폭풍 속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당신의 뜨거운 땀 냄새가 났습니다. 당신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나를 보호하려 애쓰는 당신의 단단한 팔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 당신의 등 위에서 나는 보았습니다. 당신의 땀과 피, 당신의 거친 숨소리 속에서
나는 가난이나 직업 따위가 아닌 한 인간의 필사적인 선의와 존엄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옹졸하고 편협했던 영혼까지 구한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평생을 바쳐 학생들에게 가르치려 했지만 정작 나 자신은 잊고 살았던 인간다움의 가치를 그 폭풍의 밤에 온몸으로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박지훈 씨, 이 유산은 보상이 아닙니다. 동정도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평생에 걸친 오만과 편견에 대한 속죄이며 당신이 보여준 인간의 가치에 대한 나의 마지막 증언입니다. 내 자식들은 분명 반발할 겁니다. 그들은 내가 노망이 들었다고, 당신이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겠지요. 그들은 내가 남긴 돈의 가치는 알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지키고 싶었던 가치의 의미는 결코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러니 부디 싸워주십시오.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날 밤 우리가 함께 목격했던 진실을 위해서. 이것은 내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부디 내 마지막 뜻을 지켜주십시오. 김서연 올림 마지막 글자를 읽었을 때 내 얼굴은 이미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것은 재산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다. 한 고독했던 노인의 삶의 무게에 대한 슬픔이었고 마침내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이해받았다는 깊은 감동의 눈물이었다. 편견으로 가득 찼던 그녀가 죽음의 문턱에서야 비로소 한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보아준 것에 대한 감사함이었다. 이 편지는 내 모든 의심과 혼란을 한순간에 날려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주 단단하고 명확한 목적의식을 심어주었다. 유산의 무게는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신성한 의무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김서연 할머니의 마지막 유산을, 그녀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나는 눈물을 닦고 편지를 곱게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 가장 깊은 곳에 품었다. 내 안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이 느껴졌다. 두려움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 차갑고 흔들리지 않는 결심이 들어섰다. 며칠 후 예상했던 대로 법원에서 공식적인 서류가 날아왔다. 김영수 씨가 유언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소송의 이유는 고 김서연 씨의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비정상적 의사결정이었다. 나는 그 서류를 들고 곧장 김민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전에 주눅 들고 혼란스러워하던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변호사님, 박지훈입니다. 내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싸우겠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뜻을 제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에 김민준 변호사는 내 목소리의 변화를 감지한 듯 했다. 그의 목소리에도 존중과 신뢰가 실려 있었다. 알겠습니다. 박지훈 씨,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상대는 박지훈 씨를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할머니를 판단력이 흐린 노인으로 몰아갈 겁니다. 모든 것을 동원하겠지요. 상관없습니다. 나는 창밖, 이제는 빈터가 되어버린 할머니의 집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폭풍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사회와 법률이라는 또 다른 폭풍.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 손에는 과거로부터 온 한 사람의 진실된 목소리가 들려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한 사람의 마지막 유산을 지키는 능동적인 보호자였다.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다. 정식 재판이 아닌 조정 기일이었지만 방안을 가득 채운 팽팽한 긴장감은 살을 애는 듯했다.
한쪽에는 나와 김민준 변호사가, 다른 한쪽에는 김영수 씨 부부와 그들의 비싸 보이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김영수 씨 측 변호사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오만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예상대로 그들은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 상대 측 변호사는 유창하고 자극적인 언어로 고 김서연 할머니를 태풍의 충격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세상과 단절된 불쌍한 노인으로 묘사했다. 그는 할머니가 평소에도 괴팍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이웃들의 증언 몇 개를 제출했다. 그리고 그의 공격의 칼날은 곧장 나를 향했다. 존경하는 조정위원님, 피상속인의 이런 심신미약 상태를 악용한 것이 바로 저기 앉아있는 박지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로서 값비싼 저택에 사는 독거노인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풍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이용해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고 정신이 없는 노인을 협박하고 가머니설로 꼬드겨 평생 모은 재산을 가로챈 파렴치한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김영수 씨는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 어머니는 절대 이런 비상식적인 유언을 남기실 분이 아닙니다. 저자가 우리 어머니를, 우리 가족을 망가뜨렸습니다. 라며 연극을 했다. 상황은 명백히 불리해 보였다. 조정위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때 김민준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는 박지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했는지, 그날 밤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다. 하지만 상대 측은 그 모든 것을 재산을 노린 계획된 연기라고 일축했다. 마침내 조정위원이 내게 발언할 기회를 주었다. 모두가 내가 주눅들어 말을 더듬을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특히 김영수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법 같은 건 잘 모릅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그저 그날 밤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평소에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도 사실이고 할머니께서 저를 도둑놈이라고 부르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할머니의 재산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김민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조정위원님, 고인이 되신 김서연 할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긴 증거가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남기신 마지막 증언입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조정위원에게 제출했다. 상대 측 변호사가 이에 있습니다.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라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조정위원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표정했던 그의 얼굴이 편지를 읽어 내려갈수록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깊은 숙고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마침내 조정위원은 편지에서 눈을 떼고 안경을 고쳐 썼다. 그는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편지의 일부를 읽기 시작했다. 끝이륵 같은 어둠 속 당신의 등 위에서 나는 보았습니다. 당신의 땀과 피, 당신의 거친 숨소리 속에서 나는 가난이나 직업 따위가 아닌 한 인간의 필사적인 선의와 존엄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옹졸하고 편협했던 영혼까지 구한 것입니다. 조정위원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김영수 씨 부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 유산은 보상이 아닙니다. 동정도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평생에 걸친 오만과 편견에 대한 속죄이며 당신이 보여준 인간의 가치에 대한 나의 마지막 증언입니다. 부디 내 마지막 뜻을 지켜주십시오. 편지의 마지막 구절이 낭독되었을 때 모든 것은 끝이 났다. 그 편지는 김서연 할머니가 얼마나 또렷한 정신으로, 얼마나 깊은 숙고 끝에 이 결정을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였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들의 모든 거짓과 위선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김영수 씨 부부는 충격과 수치심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조정 의원은 그들을 경멸 어린 눈으로 잠시 쳐다본 뒤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따뜻한 존중심이 담겨 있었다. 소송은 기각되었다. 유언은 유효했다. 정의는 조금 더디게 왔지만 결국 실현되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나는 더 이상 언덕 위 허름한 슬레이트 집에 살지 않는다. 읍내에 소박하지만 깨끗한 집을 얻었다. 하지만 내 삶에 더 큰 변화는 다른 곳에 있었다. 나는 김서연 할머니의 이름으로 작은 재단을 설립했다. 해원서연재단.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지난 태풍으로 집을 잃었지만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마을에 가장 가난한 이웃들의 집을 다시 지어주는 것이었다. 오늘도 나는 공사 현장에 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일당을 받는 노동자가 아니다. 나는 현장을 관리하고 젊은 친구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며 그들과 함께 땀 흘리고 있다. 슈퍼마켓 주인 아주머니는 이제 내게 커피가 아니라 따뜻한 국밥을 챙겨주시고 마을 이장님은 나를 박 이사라고 부르며 든든한 동생처럼 아껴주신다. 나는 돈이 아니라 행동과 진심을 통해 마침내 이 마을의 진정한 일원이 되었다. 오후가 되자 나는 잠시 일을 멈추고 언덕 위로 올라갔다. 김서연 할머니의 집이 있던 그 빈터, 이제 그곳은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심어진 작은 공원이 되어 있었다. 공원 한가운데에는 이곳에 잠든 고귀한 영혼, 김서연님을 기리며라고 적힌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나는 비석 앞에 서서 저 멀리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았다. 1년 전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포효하던 그 바다는 이제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새롭게 지어진 마을의 지붕들이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김서연 할머니가 내게 남긴 것은 돈이나 건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게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답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유산을 마을 전체를 위한 따뜻한 마음의 유산으로 만들어냈다. 내 마음속의 폭풍도 이제는 완전히 멎어 있었다. 나는 평생을 찾아 헤맸던 내 자신의 가치를 바로 이 언덕 위에서 고요히 되찾고 있었다.